안녕하십니까. 백병재입니다. 원래는 전임 회장 유인학 의원님을 먼저 부탁을 했는데 한사코 양보를 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4월에가 이 건정회에서 세미나를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죠. 이게 다 유인학 전 회장 그리고 현 건정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배려 그리고 김영균 전 회장의 배려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고는 적지만 오늘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많이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꽉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을 한 번씩 소개하겠는데 저쪽에 카메라를 보고 좀 인사를 해주십시오. 우리 이고문님 좀 일어나서 저 카메라 쪽으로 보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카메라.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김세정 화백 일어나서 저 카메라를 보고 이쪽에 김학자 이사장님 저쪽 또 김미 부회장님 그리고 저 장세정 장선. 미안합니다. 장선선. 예, 잘하는 사람 내 이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호균 의원이십니다. 우리 대학 선배시고요. 저쪽을 보시고 카메라를 보시고 예? 카메라 보시고 예. 거기다 인사를 해야 돼요. 전국에 지금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인학 회장님 그 옆에는 어느 분이시죠? 우리 김두관. 네, 김두관 전 의원님 이거 보여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역전의 용사십니다. 그 건너편에는 김용균 의원 전 회장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강연하신 이충훈 박사. 또 그 뒤에는 정용상 우리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이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사무총장 그리고 저기 우리 홍 실장들 계십니다. 오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지난 3년 몇 개월 전에 벌어졌던 21대 총선거 4.15 총선에 대한 시비가 많이 걸리고 있는 아주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공교롭게 사람들이 그 4.15 총선에 딱 60년 전인 1960년 4.19를 많이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1960년에 3월 15일 부정선거 때문에 전국적인 폭발이 벌어지고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경무대 앞에 데모하고 해서 4.19 혁명이 촉발됐습니다. 그로부터 딱 60년 1개월 후에 4.15 총선이 벌어졌는데 아마 이것이 어떻게 판가름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치 진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내려가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도대체 세계사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충훈 박사가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충훈 박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태아호를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화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군을 피했습니다. 육군대위로 전역 후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텍사스 오스틴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습니다. 이 전쟁 연구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카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들을 역임하고 그 후에 미국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전쟁대를 연구해서 역사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귀국 후 자유개혁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는 미중 패권 정전과 한국의 전략, 북한 핵 문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전쟁과 국제정치 등 8권의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전쟁 전문가인데 여러분의 애청을 바라면서 이 박사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유인학 전 회장과 김용근 회장의 축사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유인학 의원님 진행 그쪽에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가 서울은 중앙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상당히 먼 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근정회에 처음 오신 분이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영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김경재 회장이 회장으로 계시는 4월에 우리 세미나 역할을 모임을 갖게 되고 또 그 헌정의 회원에는 스탄불린 4월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계시는 김현민 교수라고 했고 자꾸 오셨지만 예를 들자면 윤식이라든지 또 그 4.19 때 같이 했던 그분들이 뭐 좋은 뉴스를 우리 김두관 의원도 그 당시에 데모하다가 칼을 맞을 정도로 야당 수사시고 이런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딱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우리 신생국이 87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 우리 신생국과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자력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건 한국의 사회혁명이 최초이고 또 가장 그 제대로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일본의 민주화는 메가드 사령부가 뭡니까? 당시에는 점령군으로서 피점령국에 대한 하나의 행정망치로 됐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유엔 회원국은 한 197개국 정도 되는데 4.19 혁명은 학생과 일반 시민이 주동되어 가지고 총칼 앞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 시장만이 아니라 모범적인 민주화 국가가 되도록 하는 하나 모범적 사회입니다. 당시에 그 우리 남한의 인구가 한 2,800만 되는데 CIA 보고에 의하면은 4.19 때 참여한 데모 대원이 3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인구의 15%입니다. 300만이 걸기에서 그래서 물론 187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지만 그래도 민주화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4.19 세대가 지도자는 당시에 군사혁명 후에 박정희 그 뒤에 뭐 다른 두 분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이 나라를 산업화로 이룩하는 주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데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시는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빈곤국가이기 때문에 농어촌 부운동 겸 산사라버스하고 삼화운동 같은 주역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4.19 혁명 후에 단기적으로는 그 민족통일연맹 좀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했지만 바로 서그 앞에서 저희 농촌운동 시작해요. 삼화운동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 조국이 이런 대로 그 산업화를 이룩한 것은 어쨌든 일본이 식민지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근대적 국가로 이룩하게 된 기본적 시선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모범을 보여갖고는 그런 교육을 현장 실습했던 것
바꿔 말하자면 우리 4.19 혁명 이후에 파독 간호원 간호사가 12,400명, 그리고 파독 광부가 8,900명. 4.19 세대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도 받았지만 솔직히 그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신학대학 가가지고 나중에 목사를 하는데 전 세계에 목사로 파견되는 4,000명. 4.19 때 어쨌든 일본의 군국주의적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여기서 태권도에 있는 사람, 태권도 사범이 한 5,000명 전 세계에. 바로 간호사 광부 파견된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태권도 사범, 이런 것이 루브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보낸 그런 그 독일에 번 돈이 우리나라 해외에서 번 돈이 우리나라 계획재정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화를 했지만 산업화의 주역들이 4.19 세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첫째 건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산업화가 중요하다면 건국은 우리 어렸으니까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의 중요한 우리 두 가지 정책 발전 과제인 민주화와 산업화 를 일으켰던 주역들, 우리 4.19 혁명이 일으켰던 성과를 80이 다 되어가는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단법인 우리 그 보훈단체인 4.19 혁명 유공자를 할 때 4.19 혁명을 세계 4대 혁명으로 발전시킵니다. 인류에 어쨌든 국가의 설립이 중요하고 국가 조직체가, 그 다음에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한 것 1668년 영국 명예혁명. 그럼 귀족들 중심이지만 왕이 혼자 절대적으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형태든지 대의적 과정을 통해서 귀족들 국가 통치하면서 명예혁명. 두 번째는 1776년에 미국의 독립혁명. 식민지 해방과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적 어떤 그 민주적 헌법에 기초한 대의입니다. 그 다음에 1789년의 불란서 혁명. 무엇보다 인종이라든가 떠나서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혁명이 여러분 1917년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1949년 중국 혁명이 있지만 두 개의 혁명은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상관없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고 원한다면 4대 혁명, 여기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불란서의 인권혁명, 그리고 4.19 혁명은 4대 혁명을 발전시키자 하는 운동을 했는데 제가 농담을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이제 우리 4.19 혁명 공모자에 출마했다가 후배가 열심히 또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그만 믿고 했는데 그냥 그만뒀는데 중단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 일생에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는 4.19 민주혁명 기념탑, 바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상징인 금성이 건국. 두 번째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가 산업화라면 건국을 유치해서는 새로 청와대 앞에다가 20만 대통령 등 시립이 세우고 그 옆에 민주화 세력과 사람을 손잡고 가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과 사람을 손잡고 가는 탑을 하나 세우자. 동상으로. 윤석열 정부 수립 후에 청와대에 리모델링을 책임졌던 이배용 씨가 몇 번의 협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인 제일 큰 소원, 4.19를 우리 국가 민족 발전의 지표로 삼는다면 그 상징적 탑, 불란서로의 별탑 하는 식으로 4.19 혁명을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만해도 80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민주국가답게 요새는 제가 저희가 어제 저녁도 헌정에 회장도 했지만 사연부에 상당히 참여했던 모 지도자와 같이 저녁을 하면서 했습니다. 어째 정치가 우리 때랑 달라지고 있느냐. 바꿔만 나는 여러분 참담은 민주화가 회복되도록 마지막 우리 세대 할 일이 뭐였냐. 그때 농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요새 우리가 죽기 전에 노인단을 하자. 다른 게 아니고 딱 요런 원칙을 해야 한다 하는 정도로 필요하다. 농담이었지만 상당히 결계찬 얘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대한민국 한민족이 세계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4.19 혁명 그리고 4.19 세대가 일으킨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일으킨 기적을 나 그것이 상징적 어떤 단체가 쌈머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 같이 죽기 전에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화 산업화를 일으킨 기적을 꼭 세계적으로 일으킨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나가지. 죄송합니다. 전 회장님이신 김영우 회장님이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 옛날 오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 거기에 3.1 정신, 4.19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4월에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산업화를 이룩한 이 거대한 역사적 화합을 갖다가 성취한 그 4.19 세대이기 때문에 이 4.19 세대가 모여가지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양 발전시키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개성할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4.1을 결성해가지고 여기에서 4.19 문화상 4.19 장학상, 기타 4.19 정신을 선양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4월회가 상당히 좀 부진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 회장이었습니다만 불초 제가 또 임기를 마치면서 이 4월회를 완전히 다시 조응시킬 수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인물을 찾아서 이 사단법인 4월회를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김경재 회장이십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이 회의를 끌어가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재정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70, 80대가 되면도 1년에 한 5천만 원씩 내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단법인 4월에 저리 여러 개 총궐기해서 이 운영비를 좀 부담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 총궐기해서 다른 회원들도 동료를 하고 해서 이 4월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 기본적인 운영비, 재정비 이런 것을 잘 좀 모험을 해서 이 사단법인 4월을 김경재 회장이 끌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좋은 행사를 계획해 주신 김경재 회장 그리고 하은성 사무총장 그리고 또 정용상 수석부회장 감사를 드리고 이충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디로 가라는 주제로 이충근 박사님의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뭐 움직이는 여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하는 거가 제가 누르면서 네. 아니 또 서서는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에 글만 보여주시면은 좀 네. 여기를 저 USB 열어주시면 아래에는 없으니까. 거기 네, 언제네. 가면 다 되고 네, 예. 제가 우리 김경재 선배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전쟁 지금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지속되는 시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시기인데 이것이 혹시 다음번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전쟁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는 대단히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평화는 역설이라 거꾸로 생각해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역사 변화의 동인이자 결과다. 전쟁 때문에 세상이 변합니다. 전쟁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패권 시대인데 세상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이 패권하는 거가 맞아 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것이 정당한 국제체제입니다. 키신더 박사 말을 빌리면 legitimate system, 지금 미국이 세계 1등인데 네가 1등하는 것이 타당해 라고 생각할 때 그 체제가 정당하고 평화가 오는데 어느 나라가 네가 무슨 1등이니? 너가 1등하기에는 이미 힘이 너무 약해 라고 하면 그때 벌써 그 레지스트머시가 깨지고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국제체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역사의 변화의 동일이자 결과, 그리고 세계 정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게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국제체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상황, 저는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설이라는, 전쟁과 평화는 역설이라 로마의 아주 유명한 저 사람은 학자라기보다도 금원을 만든 사람인데 그냥 라틴어로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 이거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논리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A를 원하거든 B를 준비하라. 근데 A하고 B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좋은 학점을 원하거든 공부를 조금 하라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살을 찌고 싶으면 밥을 조금 먹으라는 소리는 마찬가지고, 이런 역설적인 논리 구조가 전쟁과 평화인데 그거는 인간의 생명, 국가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일 때 항상 역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어가지고 병원에 이 보험에서 돈을 많이 냈는데 병이 안 걸릴 때 그때 화 납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에 돈을 많이 썼는데 왜 병이 안 걸리지?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는 역설의 논리. 그래서 평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힘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있고 굴종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넓은 의미인데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항복해도 돼요. 항복해도 전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그 후자 쪽 평화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북한처럼 성질 나쁘고 부약하니까 그냥 잘 들어주자고, 북한하고 잘 지내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완용의 평화입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뺏겼는데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한 나라가 통째로 다른 나라한테 넘어가는데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한일 합방처럼 평화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근데 그게 평화입니까? 우리한테? 바로 그런 거를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는 정의롭습니다. 좀 힘들지만 근데 굴종을 통한 평화는 싸움은 안 하지만 그것은 정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뭐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요새 뭐 90세라도 다 찾습니다. 90세 뭐 100세도 다 글 쓰고 그러는데 호주의 지어프리 블레이드라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1930년생이니까 지금 뭐 93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깨는 책입니다. 다 깨는 책인데 여기 보면 전쟁이 정상이고 평화가 비정상이야. 그래서 모든 전쟁은 비록 6.1 한전쟁도 이름이 있지 뭐 6.1 전쟁, 100년 전쟁 모든 전쟁에 이름이 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저쪽에 있는 전쟁은 뭐 그냥 유크레인 워라고 미국 사람들은 부릅니다. 모든 전쟁은 다 이름이 있는데 아무리 긴 평화라도 이름이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이름을 안 붙여요. 이 분의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세계 정치는 같다. 여기 말이죠. 제가 그 우리 선배님한테 잠깐 질문할게요. 두 나라 사이의 힘이 비슷하면 평화가 온다. 두 나라가 힘이 비슷하면 평화가 온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밑에 있는 아주 궁금한 한 보좌관들이 북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힘이 균형된 나라 사이에 전쟁이 더 많이 난다. 힘이 불균형일 때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불균형일 때 평화가 오는 게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한 나라가 100이고 한 나라가 95다. 그럼 두 나라가 싸워요. 힘이 비슷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전쟁이 나느냐? 누가 더 힘이 센지에 대해서 애매할 때 전쟁 난다. 한 나라가 100, 한 나라가 10이면은 10짜리가 100짜리인데 덤빌 수가 없고 100짜리는 10짜리를 누리기 위해서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 지르면 돼요. 이분의 논리를 빌린다면은 지난 70년 동안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힘이 북한을 훨씬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그 역설적인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영국의 마이클 하워드라는 분이 평화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평화의 두 가지예요. 종이로 평화, 대표, 내가 너하고 싸울 각오가 돼 있어. 라고 해서 유지되는 평화하고, 나는 전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이 상대방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평화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저것도 지난, 우리나라 드문드문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북한한테, 굴쪽까지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지만, 북한하고 잘 지내. 그러면 평화고 약했어. 그런데 보니까, 그런 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뭐 평화협정 맺자, 종전협정 맺자 이런 말 많았는데 평화협정을 반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야, 그 평화협정을 왜 맺어라는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은 국제정책에서 증명된 이론입니다. 요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이분이 아주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860년대 사람인데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언제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그 3360년어치를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었습니다.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었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전쟁 없이 살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평화조약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딱 2년 정도 평균 8,000개가 다 깨졌습니다. 다 전쟁으로 귀결이 됐는데 전쟁 날 때까지 2년 평균 걸렸다라는 그런 그 재미있는 그렇지만은 뭐 이 예일대학 교수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평화협정이 있는 나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 하고 그런 것이 없는 나라들을 봤더니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예, 이분 얘기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조약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반드시 전쟁하게 돼 있다. 그런데 맺는 과정을 보면 조금 밀리는 편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먼저 맺자고 해요. 시간 벌겠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나라는 남북한 평화조약 맺으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북한이 그러겠죠. 우리 평화조약 맺었는데 한미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은 왜 있냐? 그 나가야 되죠, 됐어. 동맹을 맺어놓으면 그 다음번 얘기하기가 아주 난감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건이라는 얘기죠. 지금 강대국들이 흥망하는데 지금 미국을 조금 우습게 보는 나라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챔피언으로 존재하면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데서 미국이 망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미국이 망쪽으로 간다는데 이 책은 나온 지 30년 정도 된 책인데 뭐 워낙 설명을 잘해가지고 지금도 많이들 읽지만 저 책에서는 폴 케네디라는 정말 미국 최고의 교수가 뭐 영국 사람이었는데 저 책을 쓴 다음에 미국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번 세계 챔피언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책 보면은 중국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미국이 지금 내가 우리는 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강대국이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많이 난다는 그런 논리인데 국가의 힘이 바뀌는 것은 국력 성장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우리 4.19 선배님 중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1961년서부터 지금까지 GDP가 400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400배라는 게 그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1981년에 미국을 유학했는데 미국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막 없을 때입니다. 미국 대학에 갔더니 책이 너무 많은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하고 회사하고 막 섞어서 등수를 매긴 걸 보니까 그때 81년에 포드 자동차 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포드 자동차 하나가 버는 돈이 1980년 대한민국 전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필리핀 바로 위에 삼성이 있습니다. 회사하고 나라하고 막 섞어서 빼니까 삼성 나오다면 그 밑에가 필리핀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보다 더 큰 회사는 뭐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회사가 큰 것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국력성장 속도 때문에 국제정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국제체제가 약화되고 도전자는 현상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지금 아마도 중국이 도전자인데 중국과 소련은 뭐 도전자에서 조금 밀렸지만은 하여간 중국이 미국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번 하마스 전쟁은 간접적이라기에는 조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중국이 개입한 거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세계가 변하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평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프로시아가 이제 또 독일 통일전쟁, 비스마르크 전쟁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베르사유 체제, 그 다음에 2차 대전 다음에 냉전 체제, 그리고 지금 미국 패권 시대. 그런데 앞으로 이 미국 패권의 시대가 중국한테 도전을 받는데 어떻게 될까? 저는 뭐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당연히 승리하리라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었던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세계를 석권했는데 그때 미국이 세계를 석권한 것은 절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진영이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냉전을 상당히 짜증나는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냉전 시대 때 큰 전쟁이 딱 2개 났습니다. 지난 그 45년 동안에. 역사상 45년 동안에 전쟁이 2개밖에 안 난 건 아주 안 난 거예요. 그런데 45년 동안 1945, 1999 냉전 시대 때 전쟁이 2개가 났는데 바로 이렇게 한반도 그리고 월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쪼개져 있어요. 남쪽은 파란색, 북쪽은 빨간색. 그리고 여기 북쪽은 빨간색, 남쪽은 파란색. 이렇게 쪼개져 있는 두 곳. 또 우리가 바로 냉전 시대라는 평화 시대에 겨우 2개밖에 안 난 전쟁을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대한 기억이 나쁜데 냉전 시대는 상대적으로 평화 시대였다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이 인자가 아주 유명한 교수가 냉전 시대를 설명한 책 제목이 The Long Peace. 평화가 무려 45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냉전 시대 때는 전쟁이 있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직접 지구를 깨버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을 제한 전쟁이라고 그러죠. 월남 전쟁도 제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있는 무기 다 안 쓰고 폭격도 어느 데서 뭐 수도는 폭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인해다 해서 제약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갔죠. 전쟁이 끝나면 보통 제국들이 올라가는데 전쟁 한나로 제국 4개가 날아간 큰 전쟁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문에 제국 4개가 날아가는데 러시아 인파이어, 그 소련 러시아 제국이 그냥 공산혁명 나버렸죠. 1차 대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오토만 제국 망했고, 그리고 정원 인파이어 망했고, 오스트리아 한가리 망했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제국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냉전은 직접 쏘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총 쏘는 전쟁은 아니지만, 소련이 이 큰 나라가 15개였는데, 15개로 다 쪼개져 버리는. 그래서 소련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 뭐, 에스토니아, 이렇게,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속하다가 1991년에 소련 망하면서 독립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혼자 1등인데 소련이 망하니까 혼자 1등인데 그때 미국이 외교 정책을 잘 했냐에 대해서 지금 뭐 학자들은 대부분 잘했다라는 얘기에 인색하니까 지금 미국이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일들 다 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혼자 1등일 때 미국한테 덤벼들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덤벼들 나라가 없으니까 누가 덤비니까? 테러리스트가 덤비니다. 테러리스트. 정상적인 나라는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탱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미국은 테러리즘하고 이제 전쟁 시대를 맞게 되죠. 미국이 혼자 1등일 때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이거는 뭐 2003년에 나왔지만은 지금 보더라도 의미심장한 책인데 여기 보면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 나라라는 게 나옵니다. 이 브루스 보코비츠라는 학자가 21세기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5가지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5가지 숫자가 7,500억 달러라는 숫자 이 책 나오는 해에 지구 국방비입니다. 그 지구 국가들은 던전에 3.5%를 국방비를 썼습니다. 두 번째 알아두는 숫자가 3,800억 달러. 같은 해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7,500인데
미국이 3,800이니까 뭡니까?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7,500, 3,800, 그리고 세 번째 알아두는 좀 좋은 숫자 3.2%. 요거는 요 3,800억 달러가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에서 3.2%인데 세계는 3.5%를 군사비로 쓰는데 그보다 덜 쓰는 미국의 군사비가 지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것은 놀라운 상황이죠. 네 번째, 17% 중국이 바로 10년 동안 2003년까지 1990년부터 10년 동안 국방비를 1년에 17% 늘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025명 9월 11일 날 아침에 3,025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숫자를 다시 요약을 하면 앞에 있는 세계는 미국은 정말 막강하다. 네 번째 숫자 중국이 내려들고 있다. 다섯 번째 숫자 테러리스트가 내려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21세기에 테러리즘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중국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를 미국 최대의 국가 전략으로 삼았고 그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단 승리를 거둔 걸로 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대결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죠. 미국이 얼마나 세냐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2002년 요거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 얘기입니다. 2002년에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에서 10배 강하다. 이거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글을 읽고 전방에 강연을 갔다가 그 26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장한테 그 미국이 강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한 거예요? 미국이 그랬더니 그 사단장님이 말씀하기를 미국의 일개 여단이 우리나라 일개 군단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략 치면은 9배 정도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9명하고 미군 1명하고 같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보다 10배쯤 세다라고 능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최근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은 꼭 민간인 학자지만 미국 군사력은 현재 중국보다 10배 강하다. 동맹국을 빼고 계산할 경우에 중국은 동맹국이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4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야 이게 G2 시대야 이제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세계 1등인 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세계 1등인 나라는 자신이 막강하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정치에서 빠져나오는데요. 국제무대 안 해도 됩니다. 혼자 제일 강한 나라. 지구에 국제정치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무슨 뜻이냐면 혼자서 먹을 쌀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에너지가 있으면 됩니다.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되는 나라가 지구에 러시아하고 미국 두 나라입니다. 중국은 전혀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중국은 국제정치 없으면 중국은 몰락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나와 있으면서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현상유지하고 내가 세계 1등이고 질서는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아유 나는 안 해도 돼 하고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질서 유지하는 정도로 개입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하 내가 1등인데 차제 지구를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되겠어.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할 일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미국의 할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를 미국 거로 만드는데 이거보다 제가 좀 뒤는 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소련이 망했어요. 소련이 망했고 여기 나토라는 소련을 대항하던 자유진영의 군사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한다면 여기 있던 나라들은 미국이 야금 자기 편으로 먹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 중에서도 아무리 소련이 망했더라도 그 소련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미국이 나토에다 가입을 시키면은 소련 보고 그냥 죽으란 소리 아니냐. 그거는 더 이상 나토로 확장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 아주 유명한 미어샤이너 교수 같은 사람은 자꾸 이걸 다 해가지고 소련 부터까지 전부 다 미국 편을 만들어 보이면 그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도 강대국인데
거기서 마지막 걸리기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러시아랑 이렇게만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기다가 우리 목 앞에다가 칼 갖다 대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막을 거야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오샤이브 교수라는 분은 그거 잘못하면 전쟁 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한 것이죠. 지금 외교 정책을 잘 못한 겁니다. 트럼프는 무지하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 덤벙덤벙하고 뻥이 세지만은 그 사람이 한 외교 정책은 아주 간단해요. 한 10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세 번째,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해라. 다투지 말고 냉동 때처럼. 그리고 중국을 봉쇄할 것, 일본을 강화시킬 것, 그럼으로써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를 강화시킬 것, 그럼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를 세게 해주고, 일본을 세게 해주고, 러시아랑은 싸우지 말고, 러시아랑 잘 지내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 러시아 푸틴 같은 깡패하고 잘 지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푸틴 같은 깡패가 시진핑 같은 깡패랑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이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게 참 냉혹하지만 국제정치는 이런 거예요. 적을 갈라치기 하는 거 그게 국제정치고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셉니다. 그럼 중국을 표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정확히 했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되면 러시아를 제2주적으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러시아를 제2주적으로 삼으면서 바이든이 몇 가지 얘기를 잘못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신문 같은 데 보면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 불쌍한 나라로 칩니다. 러시아는 깡패 독재국가. 그러면은 국제정치 분석이 안 돼요. 국제정치 분석할 때는 우크라이나는 약소국, 러시아는 강대국. 그렇게 봐야지 국제정치가 분석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그냥 뺏은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 한 20%가 지금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17%가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의 17%가 러시아 사람이다. 그 러시아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 우리 사람들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놔.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 이거 다 뺏을 거야. 우리 뺏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사실은 못 뺏습니다. 지금 요 땅이 우리나라의 6배예요. 그리고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뺏은 땅이 남한 땅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압도적으로 러시아 사람들 사는 땅이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시민권 주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신더 박사처럼 참 현실주의의 그 대가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일부 포기하고 휴전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라라는 참 슬픈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슬프지만은 이걸 왜 대안이 있냐 그러면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가장 현실주의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키신더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영토를 내주는 수밖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휴전을 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오샤이버 교수,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미국은 초점을 중국에 맞춰야 하는데 중동과 유럽으로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를 미국의 편에 두고 중국에 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도록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 사람이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바이든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크라이나 하늘을 러시아 비행기가 막 폭격을 하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하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하늘에 저 비행기가 못 나게 해달라. 그게 바로 노프라이 존입니다. 소련 비행기가 러시아 비행기가 그 하늘을 못 나게 해달라. 저는 그때 러시아가 이기겠구나.
우크라이나가 진다라고 저 사건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유럽은 이건 우리들의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 전쟁이야. 그리고 미국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국의 제3기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을 러시아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노후라이전을 쳐달라는 요구는 너무나도 애절하지만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투기들이 가서 러시아 공군기하고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Third World War. 우리는 3차 대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전쟁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지금 골탕 먹은 거죠. 여기 음모론을 친다면 러시아를 완전히 힘을 빼놓는, 러시아 힘을 완전히 빼놓는, 지금 1년 10개월 싸웠는데 러시아 탱크의 52%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러시아도 이렇게 강대국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버는, 1년에 버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남한이 버는 돈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GDP가 남한이 높아요. 언제 러시아가 GDP가 우리보다 이게 등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11등, 러시아가 12등. 또 어떤 해에는 11등, 12등 서로 바뀌어요. 소금값이 비싼 해에는 러시아가 올라갑니다. 소금 팔아먹는 나라니까. 그런데 트럼프 때는 미국에서 휴일이라는 소득 때문에 기름값이 쭉 내려갔죠. 우리나라가 1리터에 1,2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근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야 이거 공해산업이야 이거 못해.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1,800원, 2,000원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석유를 덜 파고 사오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신나는 겁니다. 왜? 기름 팔아먹어가지고 돈 버니까 그 돈 가지고 전쟁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바이든이 외교정책을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진정으로 돕는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죽어도 미국 죽을 일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면 미국이 명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강대국끼리는 그 깡패의 조약이 있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겁니다. 쿠바는 공산국가인데 미국 거예요. 쿠바를 건드리려면 소련이, 러시아가 3차 대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세력권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병사들의 전쟁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사병들 43살이에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3살이다. 43살이면 중령 나이죠. 이게 저 나라가 제대로 있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뭐 아주 나이 많은 어린 병사가 아니죠. 별 종교한 거예요. 미국 당신네들은 겁쟁이야. 오바마 때부터 거짓말을 해왔지.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거야? 리비아 이라크에서 설정했잖아. 러시아가 무서운 것이지.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불시시야. 불시시를 가지고 욕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강대국가 아니야. 너희들은 개똥이야. 이런 소리예요. 불시시라는 건 직접 번역하면 소똥이라는 소리인데 그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가 막 절규하는 겁니다. 도와주려면 잘 도와달라.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바로 최근 뉴스입니다. 나토가 콜슨 유크레인 투 서렌더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고 했다. 지금 이거는 11월 8일자 뉴스인데 그러니까 저 하마스 전쟁 시작되고서 한 달 지난 후에 저런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싸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한다고 잔인하다고 그러고 중재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국제정치적으로 이게 분명한 관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요 가자 스트립이라는 데 하마스라는 그 거의 악질적인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요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지역으로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 중에 여기 노란색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 웨스트뱅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여기 가자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 전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에서 뺏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너네들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이라고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지리적으로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비교적 온건파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하고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가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자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뭐 정당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하여간 그냥 드facto 가버먼트, 실제상의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 사이가 되게 나빠요. 여기는. 근데 이 하마스가 요번에 이 땅을 다 내놔 하고서 이스라엘한테 테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쪼개져 있고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 너네 여기서 살아 하고 땅을 내줬고 그 대신에 여기가 철조망을 다쳐가지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거는 철조망 치고 못 나오게 하느냐. 북한 생각해보세요. 북한 거기를 막 다 나오게 하면 휴전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여기 이집트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집트가 이걸 막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집트는 같은 사람들인데 이집트 사람이 팔레스타인으로 피난오는 거를 같은 아랍 쪽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은 조금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평화협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수상하고 팔레스타인 이 사람은 죽었지만 야시르 아라파트라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아주 제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둘 다 노벨상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의 구국받다 어떻게 얘네들하고 협상을 하니? 그리고 이 사람은 하마스한테 배척당하고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이 지금 이게 하마스의 그 전투단 단장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구의 마지막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에 나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나오는데,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 사람들의 사생관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테러 교관 만화에 나옵니다. 나는 딱 한 번밖에 시범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봐. 자기가 터져 죽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이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싸우는가? 올다베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여자 수상인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만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은 날 그날 대학살이 초래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밀병기가 있는데 아랍하고 싸우는데 그 비밀병기는 We have no place to go.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용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원을 폭격했대요.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해서 애들이 죽었다. 그 말을 벌써 몇십 년 전에, 벌써 한 4, 50년 전에 올다메이 수상이 한 겁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일을 용서할 수 없다. 왜 병원을 공격했습니까? 병원 밑이 하마스 사령부니까. 병원 지하가. 그리고 어떻게 병원을 공격하지 않고 하마스 사령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다가 고성포 설치해놓고 병원에다가 미사일 설치해놓고 이런 적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저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 본담면 수상이 또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동정받는 것과 살아남아서 욕먹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욕을 먹는 것을 택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저런 그 절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의 찬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안 돼, 이스라엘은 다 나를 꺼져. 그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자꾸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누군데?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언제부터 싸우느냐? 우리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실화인데 BC 1105년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일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거가 실화일 수밖에 없는 거가 로마 군단이 이 돌팔매 병이 있었습니다. 병과가 이 로마 군단의 돌팔매 병과는 다윗보다 짧아요. 이것도 훨씬 짧은 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활보다 명중률이 더 좋답니다. 활보다 명중률이 더 좋고 그리고 사상률이 더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군의 이거는 120m 밖에 있는 벽의 병사를 갑옷 입은 병사의 뼈를 부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충하고 같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저걸로 쐈으니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본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서 이 스토리에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 점령을 끝내버릴 것이야. 그런 그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었는데 누구의 땅도 아니었다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땅이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속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이래. 근데 지금 거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다윗왕이죠. 다윗왕은 유대인을 통합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고 시리아 전 지역을 장악했다. 외부의 모든 적들을 괴멸시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네의 그 선조의 무상으로 삼죠. 옛날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네부갓네살이라는 바빌로니아 왕을 이제 우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를 지금 자기네 그 선조로 대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다 왕일 때, 다윗 왕이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보다 그때가 더 넓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망하죠. 망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쭉 변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독도가 왜 우리 땅일까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싸움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일까?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서울은 지하철 보면은 일본이 독도를 뺏었다 그러면서 그 일본 관광객들 보면은 니네가 또 뺏었던 땅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영토가 누구 땅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얘기하게 되면 아주 애매해져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거야 그러면 고구려는 누구 거예요? 고구려 역사적으로 만주는 고구려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우리니까 만주가 역사적으로 우리 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는 거, 노스 이스트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그 큰 역사 연구를 마쳤습니다. 고구려는 고대 중국 동북지방에 있었던
중국의 지방정부 중 하나라고 바꿔놨습니다. 그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중국 거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제정착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그러면은 국제정착자들은 누가 이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밀리터리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독도는 우리가 밀리터리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밀리터리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땅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토가 아니에요. 아무 데나 뺏기지 무슨 영토예요. 그 논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없어요. 이제 여기서 영토성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들이 오늘 강원도 갔을 때 강원도 사람이 왜 서울 녀석들이 여기 왔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강원도는 테리토리얼리티, 영토성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야 너 왜 서울 왔어? 충청도 놈들이. 그런데 일본 사람이 오거나 중국 사람이 오면 어떻게 왔는지 다 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테리토리얼리티에 근거한 조직입니다. 영토에 근거한 조직. 그래서 영토에 근거한 조직이 아닐 때는 이거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뺏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인디안이 나라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냥 흩어져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백인들에서 나라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테리토리얼리티, 영토성을 주장하는 인디안이 주장하기에 애매한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아주 재미있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주 우리 거에 저기서 고구려가 우리라면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백두산이 우리 거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작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입니다. 영국경선이 된 거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500년밖에 사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토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타이트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가져갔다가 바빌로니아가 가져갔다가 페르시아가 가져갔다가 마케도니아가 가져갔다가 참 역사에 이렇게 땅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오토만 제국이 가져갔다가 오토만 제국은 아주 정확합니다. 갖고 와서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만 제국이 지금의 터키인데 이것들이 1차 대전 때 누구 편을 졌습니까? 독일 편이죠. 졌어요. 그러니까 이긴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토만 제국의 땅을 다 뺏어 먹습니다. 근데 영국이 뺏은 땅이 오토만 제국이 이만큼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1917년, 18년부터는 이스라엘이 영국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국민이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는데 외교를 2000년 동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외교는 영국에서 1차 대전 싸우는데 돈을 망창 내준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유태인이 영국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오토만 제국에서 저 땅을 뺏었는데 우리 땅 조금만 잘라주소. 그게 1917년의 갈포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는 국민들이 외교를 해가지고 땅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참 빨리 못 해주고 거기 그 사람들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했죠. 팔레스타인은 거기 오래 살고 있었지만 네 땅이 아니라 로마 땅, 오토만 땅, 무슨 땅 다른 땅에서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나라를 건설하고 살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그러니까 꺼져. 그건 말이 되지만 지금 그 논리적으로 좀 짧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바로 여기 지금 이 땅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아예 나는 못해. 유엔이 니네가 좀 해줘. 그래가지고 유엔이 했는데 유엔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기 노란데 살고 파란 데는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살라. 그래가지고 독립선언한 날이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 아침 새벽에 아랍 국가들이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갔는데 졌어요, 아랍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넓게 차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땅이 거의 반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뭐 전쟁해가지고 6.26 전쟁때는 여기까지 파괴했었죠. 파괴했을 때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한테 그냥 줘가지고 그래서 이집트는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저 큰 땅을 뺏어 다시 양도 다시 양도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에는 평화가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치는 것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계산만 하는 나라라면 이스라엘하고 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거기 뭐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먹을 것도 없고 석유도 없는데 저쪽 2억에다가 석유가 잔뜩 있는 아랍하고 척지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유가 뭐냐.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관계는 국제정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저거는 신앙적으로 뭉쳐진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그 에반젤리카들이 이스라엘을 마음의 본향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 외교적 책상으로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동양 사람 많다고 난리가 나는데 동양 사람이 한 5% 됩니다. 근데 예일 대학의 25%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지금 현재 미국 상원의원의 10%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유대인 장관이 키신저 그리고 현직 장관이 유대인. 블란튼 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스라엘 수상만 하더니 나는 미국 외무장관 자격으로 동시에 유대인 자격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한 5분만 재밌네. 그래서 지금 저 전쟁이 있는데 하마스 전쟁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까 우리 김영재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아예 작심하고 일치가 아니라면서 얻어 터지고 죽여버리는 거. 너가 먼저 때려 나를 내가 너를 먼저 때릴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커집니다. 여기 이제 요새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분석들이에요. 이란이 없었다면 하마스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란만 강조할 경우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테러즘을 후원하는 이란 정부의 궁극적인 조력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 하마스 위기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책임을 이제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은 1년에 2억 달러를 테러리스트한테 제공하고 있다. 하마스가 작년에 7천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중국, 이란, 하마스가 한 통속인 것은 분명하다. 이란의 핵무장 계획에도 중국은 개입하고 있다. 그들의 협력은 결정적으로 전략적인 것이며 대단히 기밀하다. 이거는 이스라엘 해군 중령 예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국제정치의 그 논리가 깨지는데 아니 중국은 무신론 국가 아닙니까? 무신론 국가가 저렇게 죽어라 본질적인 종교적인 인간들하고 잘 지낸다는 건 뭔가. 근데 여기에서 As long as you are against America, you are my friend 이겁니다. 너가 미국에 대항하는 한 너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게 피고 어떤 게 물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무신론 국가인데 저토록 유신론자들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너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어떤 도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없었으면 하마스가 이게 아까 준 거죠.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이란 정부의 궁극적 조력자는 중국이라는 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언론이 되게 친중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골적인 글자들이 안 나오는데 지금 미국 신문에 나오는 그냥 논설의 제목입니다. 보세요. Now is the time to overthrow the Chinese regime. 11월 2일이니까 뭐 열흘 정도 보는 정도예요. 지금이야말로 중국 정부를 날려버릴 시점이다. 라는 것이
뭐 끝내주는 학자가 이 사람 테일러는 언더스탠딩 차이나 스트레이트라는 아주 뭐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문에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자. 바로 적기다, 적기. 하마스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의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여기는 나라에 필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나라로 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저거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뭐 70년대, 80년대 나온 책도 보면은 중국은 끊임없이 중동의 테러리즘, 중동을 지지했다. 시진핑하고 요 사람이 그래도 온건파인데, 온건파 아까 말한 그 웨스트뱅크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무장관이 가서 만나줘요. 요번에 바이든도 가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가는 날 병원이 폭격당했다라는 오보. 병원이 폭격당한 것은 아니고 하마스의 미사일이 잘못해서 병원 주차장에 떨어져가지고 일부가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폭격한 적은 없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 하마스 놈들이 얘기하는 그 녹음한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우리 미사일이라고. 우리 거 쟤네들 그거 아니야? 우리 그거 잘못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보를 노출시키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바이든이 이스라엘 가는 날 이 사람이 너네들 병원을 공부한 놈들이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했고 바이든은 안 만났습니다. 이런 그 일이 있지만 저 사람은 결국은 뭐 중국 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회, 뭐 마지막 같은데 미국의 뭐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악의축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악의축. 그래갖고서 세네터 미치 맥코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올스 차이나 이란, 노스 코리아, 앤드 러시아, 뉴 엑시스 오브 이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새로운 악의 적이라고 불렀다. 이제 다음번에 대통령이 혹시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 보이는데 공화당이 되면 공화당 외교정책의 4대 악의 축을 제거하는 것.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어느 나라를 이불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라는 뜻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하고 소련 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라크를 날렸죠. 이라크는 지금 미국 기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라크에는 미국 공군기지가 있고 미국도 수천 명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악의 축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또 예상하고 큰 다른 러시아, 중국은 어쨌든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 두 나라를 악의 축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미국, 이란, 이라크, 러시아 그런 나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대생 1971년 사진이라고 믿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1971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테헤란의 1970년대 초반 모습입니다. 이게 레짐 체인지 되기 전의 모습인데 다시 이거로 돌려놓겠다가 미국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지금 다 이러고 살죠. 저희 여자들이 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면 알아시는 뭐가 없습니다. 100%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자유와 생명이니까. 자유와 생명이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우리는 자유와 생명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마스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 하마스를 위해서 싸워요.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옳은 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저쪽 강릉으로 있죠. 이때 만든 겁니다. 태양광은 서울로가 있어요. 그때 미국하고 아주 친한 나라입니다. 정권이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외교정책에서는 국가를 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권을 바꿔놓는데 이런 나라도 다시 바꿔놓을 거야. 라고 지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죠. 새로운 악의축이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들어가는 이유, 이스라엘 그
정보관이 얘기한 겁니다. 땅굴이 똑같아요. 북한제하고 하마스 땅굴하고 똑같아요. 회사가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군이 그 박은 고탄을 뺐었는데 보니까 북한제예요. 그 북한이 악의중인 거죠. 이 악의중 네 나라. 요거는 벌써 저 전쟁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네 나라를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나이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81세 요새 기준으로.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허약함을 노정하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 선거 구호입니다. 나는 4년 동안에 전쟁이 하나도 없었지. 바이든은 2.8년 동안에 전쟁이 9개나 있어. 미국이 세계 1등인데 미국 어디 간 거야? 바로 이거는 국가의 힘이 같더라도 어떤 지도자가 그 힘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말이죠. 이 지식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어떤 사람한테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한테는 자유의 투사다. 그러면서 양비론을 펼쳐요. 양비론. 야 이스라엘이 뭐 화가 났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되겠어. 양비론입니다. 근데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역사에 오유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 투사다. 그래서 항상 안중근 의사를 동원을 하는데 안중근 의사를 일본 사람이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테러리스트냐 의사냐 구분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자유의 투사는 여자와 노인과 민간인을 죽이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만약 안중근 의사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하얼빈의 여행은 일본 여고생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그럼 저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을 맞은 사람이 만약에 내 사람이 맞았을 때, 이 제국주의를 집행하던 사람이니까 뭐 온건파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안중근이 타겟으로 잡은 것은 정당한 타겟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 투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어디거든 자유의 투사예요. 안중근이 예를 들어 여고생을 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의 투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 사람 스스로가 테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책에 보면은 테러리스트를 잡으러 가는데 그놈들이 밥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좀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체포죠. 체포를 하면 걔 때문에 테러리즘이 제국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걔 때문에. 그래서 테러리즘은 템포 안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전쟁이구나 하고서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인 다음에 우리나라 오늘 지금 항공모함 한쪽 들어와 있는데 지금 또 한국에 미국 항공모함 한쪽 있는데 그놈이 칼 빈슨이라는 데입니다. 칼 빈슨 호가 오사마 빈 라덴의 시체를 여기다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다가. 왜? 야 이게 잔인하냐? 얘 무덤을 만들어주면 이게 테러리즘의 성기가 되는 거예요. 테러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되게 잔인하죠. 무덤도 안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그게 전쟁의 물리라.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머리 복잡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군 토종사예요. 이게 아주 F-35라고 아주 성능 좋은 전투기를 타고 날고 있는데 앞에 200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가 납치당했습니다. 테러리스트한테. 근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전속력으로 지금 토요일 오후 미국 미시간 대학의 미식 축구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미사일로 얘를 쏴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테러 전쟁입니다. 그게 테러 전쟁입니다. 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쏠 수가 있겠어요? 쏘면은 200명이 하늘에서 죽는 건데 안 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몇천 명이 더 죽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게 농담 비슷하게. 사령관님, 나는 도무지 내 못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쏘라고. 그래서 자기의 그거를 사령관한테 넘기면 되죠. 사령관은 쏘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지금 갈겨빨리. 이 전쟁이 테러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법칙을 지키래요. 이스라엘 보고 그 이스라엘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전쟁이 어떻게 전쟁의 법칙을 지키냐? 지금 법칙을 안 따지는 녀석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얘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아주 기독교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자기가 12살 때 코라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그 무스타파의 근데 이집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나중에 했습니다. 누가 중동의 폭력 사태와 자살 폭탄 테러와 유혈 참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유엔이나 미국도 할 수 없고 평화회담을 더 많이 열어도 별기들이 불지할 것이다. 무슬림의 마음을 깨끗이 통화하여 유대인도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또 하나님 믿으니까 다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게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우리나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만나서 이룬 것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거 없고 다만 그래도 미국이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제일 소중한 나라, 한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나라가 되었느냐? 미국을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격파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뭐 미국 폭격기들이 주인 잡고 날라오고 이거 날라오고 얼마 전에는 일본 비행기도 같이 날았어요. 서해바다에서. 이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나라 전투기들이 서해바다에서 날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충주공항에 착륙해서 미국이 이 폭격기가 너희 것도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오늘 미국 항공모함이 아예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예를 들면 이게 미국의 해양경비정인데 미국의 해양경비정이면 캘리포니아 바다를 지켜야 되죠. 얘가 서해바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날 경기를 일으켰죠. 미국이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다라는 그런 의미랑 마찬가지죠. 행동을 한방 있고 그래서 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한번 요 마지막으로 꼭 보세요. 예전에는 중국이 개발자라면 미국은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2030년 오르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력에서 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는 예전의 시기고 중년도의 시기예요. 미국 올라가는 거, 중국 올라가는 거 격수가 더 큽니다. 미국이 더 이거는 결국 진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면 발전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결국 못 앞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한테 요겁니다. 그냥 마지막 도표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가난하고 약하지만 2008년에 레몬 브라더스 사건 났을 때 와 미국의 자본주의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리는 이겁니다. 중국은 1년에 8% 성장 미국은 3% 그러니까 2038년 무렵이면 서로 같아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제정치의 현상은 우리가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때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은 자기가 힘이 더 센 때 중국을 꺾어놓습니다. 그게 국제정치예요. 근데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역사에 그랬다. 핵공국이 도저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불공화적으로 없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핵공국이 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불공한다라고 믿었던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뭐 그랬죠. 우리는 그때 아니다. 미국하고 계속 잘 지내야지.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방문한 적이 있었죠. 천안문. 그날 미국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2015년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군 지나가서 막 이렇게 경제도 맞춰주고 환영을 해주고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2015년 9월 3일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군하고 미군 1만 1000명이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너네 그러지 마라. 너네가 누구 편에 너가 어디가 있어? 네가 그러면 우리 너 빼고서 일본하고 갈 거야. 일본군을 1만 1000명 미군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시켰다.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외교 정치가 상당히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미 세 나라가 딱 뭉쳐가지고 그 지금 중국이 기절하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그 괜찮은 나라가 그 삼각동맹에 팍 들어가는 바람에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것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미국 패권 경쟁하고 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다고 아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배가 고파요. 하기가 맛있거든요. 사실은 좀 끝나면 뒤에 국회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2층에서 뷔페로 밥을 먹고 국회박물관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고 우리가 사전에 예약을 하러 갔더니 음식이 다 떨어져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 길 건너편에 천지면옥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맛있는 국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셔서 자리가 예약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4월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길게 한꺼번에 그냥 한 2번 하는 셈치고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